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인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생기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바 있는데 당시에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15일 1차 발사에 이은 13일 만에 재발사였는데 우리 군은 북한이 결함을 보완하지 못한 채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재발사를 시도하다 또다시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 조사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레킷벤키저에 이어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업체 전 대표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옥시와 세퓨 모두 해당 제품 출시 전 살균제 성분의 흡입 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고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연합뉴스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출발 640과 뉴스 현장 13, 뉴스 포커스를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출발 640을 중심으로 지진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에콰도르 지진이라는 대형 재난과 해운업계 구조조정 등 국내외로 다양한 사건과 이슈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연합뉴스TV이기에 국외 대형 재난에 대해 각 뉴스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보도가 진행되었는지 집중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출발 640에서는 15일 일본 구마모토 지진 발생 소식에 이어 18일에는 에콰도르의 지진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진 규모와 피해 상황 그리고 에콰도르 정부가 6개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는 것과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에서 지진 해일 경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지진 피해 상황도 전달하였습니다. 이재민이 20만 명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구조 상황, 주변국으로부터의 지원 현황을 소개하였고 일본 특파원을 통해 피해 현장 상황과 피해 주민 인터뷰를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4월 20일에는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인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소개하며 재해 지역의 열악한 피난 상황과 재해 관련 사회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21일에는 지진 발생 일주일째로 접어들며 열악한 대피 환경으로 인한 2차 피해, 빈재털이 등의 범죄 발생 문제를 전하였고 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지진 피해자를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전달하였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 뉴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고 일본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한 에콰도르 지진에 대해서는 단 하루만 뉴스를 할당하고 추가 소식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뉴스의 기본 역할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대형 재난에 대해 충분한 뉴스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현장 13에서도 지진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 4월 18일 방송에서는 환태평양 불의 골이 풀렸나, 도미노 강진 우려라는 제목으로 정태웅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대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출연한 전문가는 일명 불의 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래 90% 이상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불의 골이 주기설과 연계하여 지진의 주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태평양판은 1년에 10cm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판의 양쪽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지진의 형태이나 그 주기 분석과 예측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불의 골이 50년 주기설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는 지진의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지진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진은 일반적으로 전진, 본진, 여진으로 구분되어 발생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일본 지진은 규모 6.5 다음에 7.3이라는 큰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서로 다른 단층에서 두 차례의 큰 지진이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진으로 인한 한반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 후쿠시마 지진으로 한반도 역시 몇 센티미터의 이동이 있었으며 그런 이동이 있으면 당연히 한반도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층 이상 건물의 내진 설계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상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지진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유의사항으로 큰 지진 발생 시 가스 누출로 인한 대폭발이 많으므로 가스를 꼭 꺼야 한다는 점, 낙하물이 있을지 모르니 바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낫다는 점, 그리고 실제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기둥 사이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같이 기둥이 많은 곳으로 피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뉴스 현장 13은 전문 영역의 교수가 출연하여 지진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불의 고리 주기성에 대한 과학적 입장,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 막연한 걱정을 지우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 역시 에콰도르 지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여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고리 주기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답변과 달리 화면에서는 불의 고리 50년 주기설 초대형 강진오나 불의 고리 50년 주기설 현실화될까라는 자막 문구가 지속적으로 나와 마치 주기설이 기정사실처럼 보여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많은 공공장소에서도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않고 화면의 자막으로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극적인 문구로만 자막을 구성하여 실제 뉴스 내용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낳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 전문 채널로서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 보도를 모니터한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뉴스 포커스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포커스는 스토리가 있는 종합 뉴스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평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입니다. 4월 26일에는 동전 없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이동영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앵커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동전 없는 사회 시행 소식을 전하며 우리 사회가 동전 없는 사회를 시행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곽수종 박사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정한 동전 없는 사회가 제한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제한 이유로는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과 제조 비용을 들었으며 거스름돈을 카드에 충전해주거나 휴대폰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동전 없는 사회가 반영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동영 시사평론가는 10원, 500원 등의 동전이 없어질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 단말기가 없는 곳이 많고 나이가 많은 시장 상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도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대로 4년 뒤 동전을 없애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곽수종 박사는 본인은 현재도 카드만 사용하고 있다며 동전 없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뱅킹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기존의 동전 사용이 익숙한 사람들의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방법, 개인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동영 시사평론가는 동전 없는 사회라는 것은 향후 지폐까지 없애겠다는 것임을 지적하며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 즉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의 준비 기간 동안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지 않는다면 큰 혼란에 빠질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곽수종 박사는 스웨덴과 EU 국가들이 현금을 쓰지 않는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현금 사용이 전체의 2%라고 하였고 EU 다른 국가들은 평균 7%라고 하며 현금을 쓰지 않을 시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고 지하 경제가 양성화된다는 장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동영 시사평론가 역시 지하 경제 양성화, 비용 절감 등의 여러 장점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의 36%가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현금 사용도가 높은 나라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 그들에게 거스름돈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도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 및 그 보완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곽수종 박사는 각 카드사별로 발급 형태 등이 통합되지 않는 점 때문에 또 다른 비용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결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동영 시사평론가는 동전을 없앰으로 해서 제조 비용의 문제는 해소되지만 자판기 사업 등 동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 영역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그 정보의 독점에 대해 우려하는 빅브라더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한국은행의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해 크게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실과 개인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채 두서없이 나열된 느낌이 강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프로그램이 끝난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들이 앵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앞서 말한 본인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패널들이 출연할 경우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출연한 전문가 패널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와 답변 방식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뉴스포커스를 중심으로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 비사를 살펴본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수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업 비사를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이번 주는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유한킴벌리의 이야기가 방송됐는데요. 평소 존경하던 기업인 유한킴벌리의 성장 과정을 생생한 화면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달 24일에 방송된 기업 비사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업 비사 그때 그 선택은 기업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발전사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는 사람 중심 경영 방침으로 알려진 유한킴벌리의 설립과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지금의 굳건한 자리를 지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던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약 40년 전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볏짚이나 신문지로 화장지를 대신했던 당시 경험담을 통해 유한킴벌리의 화장지 생산이 우리 화장실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 같은 데서는 말이죠. 볏짚 있잖아요, 볏짚. 해가지고 쌀다 털은 볏짚을 이렇게 해가지고 싣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이어서 유한킴벌리의 탄생 비화가 소개됐습니다. 지난 1970년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던 미국 킴벌리 클라크사는 정직한 한국 기업을 찾고 있었고 마치 위생용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던 유한양행의 이해가 들어맞으면서 유한킴벌리라는 합작회사가 탄생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창립 1년 만에 국내 최초의 미용 티슈인 클리넥스를 야심차게 출시했는데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펼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한 건데요. 유한킴벌리는 즉각 기존 광고를 중단하고 화장을 지우는 티슈라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해 대성공을 거뒀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실패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노력하는 경영진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한킴벌리가 크리넥스에 이어 두루마리 화장지 시장에서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이미 성공을 거뒀던 크리넥스라는 브랜드가 고가라는 점을 감안해 화장실용 화장지 시장에서는 크리넥스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보급형 제품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이미 경쟁사 제품들이 출시된 상황이어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킴벌리 본사의 반대에도 뚝심 있게 밀어붙인 이 같은 전략이 대성공을 거뒀다는 부분에선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규격이 114mm래야 한국에서 생산한 걸 대만에서도 팔 수 있고 대만에서 생산한 걸 일본에서도 팔 수 있는 호환성이 있잖아요. 호까지 짧아지면 이거는 너희들 한국에서만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부피 큰 거를 수출하겠습니까? 우리는 수출 나중에 할 테니 우선 한국 국민들한테 맞게 좀 폭이 좁고 짧고 많이 감기고 그리고 천연 펄프를 아끼는 그런 그 환경 친화적인 공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의를 받았죠.
또 친근한 브랜드 네이밍도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귀여운 뽀삐 강아지 캐릭터로 제품명을 정하고 중독성 있는 CM송으로 화장실 문화를 즐거운 문화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 강아지 뽀삐, 우리 집 화장지 뽀삐, 언제나 우리 집엔 뽀삐, 뽀뽀뽀뽀뽀뽀삐삐삐삐삐 뽀삐 뽀삐 왈왈. 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직원을 해고할 때 유한 김벌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간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다는 일화가 소개됐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일감이 줄었지만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했던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이 생겼고 이는 금융위기가 끝난 후 유한 김벌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유한 김벌리는 13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비결이 자세히 소개되어 교훈과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터였습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운과 조선업의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기업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금융권, 나아가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언론에서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보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구조조정 논의 어떻게 본격화됐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오르내리는 기업들의 실제 상황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기업 구조조정이란 빚이 많은 부실한 기업의 구조를 이제 재편하는 작업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 많은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의 대상인 이제 해운업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업은 상품이나 원료 등의 이제 화물을 선박을 통해서 해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데 경기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2004년 초부터 시작된 이제 호황기에는 물동량이 이제 많아지면서 높은 운임을 주더라도 화물을 움직일 수 있는 배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면서 물동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해운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통상 불황이란 영업 수입이 호황기에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이제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해운업의 수입 지수를 보면은 호황기였던 2007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약 20분의 1로 떨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화물을 실어나르는 대가로 받는 그 화물 운임이 2007년에 1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5만 원이 됐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이 이제 힘들고 특단적인 경영 대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불황기에는 이제 수요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이제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자인 해운 기업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해운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이제 필요하고 해운 기업들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 그리고 외부에서의 이제 자금 지원을 통해서 경제가 호황기로 접어들 때까지 이제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해운 강국들의 그런 구조조정을 보면 작년 12월에 중국에서도 1위와 2위 해운사인 그 중국의 원양운수와 해운그룹이 이제 합치는 초대형 합병이 이루어졌고 중국 정부가 이 합병 기업에 대해서 5년간 약 10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가 이제 덴마크의 머스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작년 연말에 직원 2만 3천 명 가운데 약 4천 명을 감원하고 컨테이너선 그 발주도 취소하는 등 감량 경영에 돌입을 했고요. 이에 맞춰서 덴마크의 정부도 머스크에 62억 달러를 이제 지원을
하는 등 정상화를 이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황기에 해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적인 경영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의 해운사들은 그동안 불황기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서 앞에 있는 불을 끄는 데만 신경을 썼지 네.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원천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구조조정에 큰 그림 없이 그러니까 해운사들에게 대해서 뭐 선박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선박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실효성 없는 지원을 찔끔찔끔하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불황이 지난 8년간 계속되면서 해운사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관 업종인 뭐 조선, 철강 이런 데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이 해운업의 구조조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지난 연말에 네.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법안을 지난 3월에 제정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운,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그 구조조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객관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KBS 뉴스는 지난 3월 말에 그 뉴스 해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개편이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총선 때문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네. 총선이 끝난 후에는 KBS 뉴스는 여야 간에 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주도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4월 25일자 사설에서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부실 경영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의 자율 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의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 포기각서는 제출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사제 출연 계획이라든지 자본의 감자 계획 이런 것들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조양호 회장의 이런 태도는 책임지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이런 그 자율협약 같은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한진해운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금융당국이 이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이러한 대주주들의 그 무책임한 태도가 노동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4월 20일자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개선이 힘들다. 정부가 우리 산업 체질이 보다 경쟁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한다면 야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한 발언을 보도를 하고요. 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이 그동안 야당에서는 거의 금기시 되다 했는데 야당의 대표가 이처럼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경향신문이 이제 지난 4월 25일자 사설에서 밝힌 것을 보면은 정부가 이 기업 구조조정 관련을 이제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 현안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정부가 거기서 나온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독점을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될 실업 대책과 사회 안전망 확충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부가 진행을 했다가는 정치권의 야권과 그다음에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부를 뿐이고 정부는 이러지 말고 이제라도 이제 최소한 야권과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에게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초기 단계에 있고 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실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 대책은
꼭 검토해서 이제 보완이 필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의 목표인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의 큰 그림과 방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실 기업을 합병을 할 것인지의 여부, 그다음에 얼마나 강력한 자구책을 그러니까 요구할 것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손실이 났을 때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가장 기본 계획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언론은 이런 내용에 대한 그 심층 보도를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조조정 논의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보도가 더 많이 쏟아질 텐데요. 앞으로 언론은 어떤 점을 꼭 기억해야 되는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사실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네. 문제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조선업계의 빅3인데 이 조선 빅3가 과거에는 3개월마다 약 40에서 50척 정도의 선박을 수주를 했다고 했는데 2016년도 지금 1분기에는 수주한 선박이 3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조정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이해 집단의 고통의 분담을 필요로 합니다.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은 전체 협력사를 포함해서 2019년까지 근로자 4만 2천 명 중에 30%인 약 1만 2천 명 정도를 줄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삼성중공업까지 합치면 거제도에서만 올 하반기에 최대 2만 5천 명까지 직장을 잃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이 일자리를 잃을 때 이 가족에게 몰아닥치는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눈물겨운 것인지는 이제 IMF 때 우리가 이미 겪은 적이 있는데요. 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이 또 모여 있는 곳이 거제도, 그다음에 울산, 여수 이런 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 구조조정이 될 경우에 지역 경제 전체가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새벽까지 불야성이었던 거제도의 그 일대 식당이 요즘에는 저녁 시간에 한두 테이블밖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야 모두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동감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인력이 정리되고 이게 실업이 발생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표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2011년에 한진중공업에서 인력 감축이 일어났을 때 이 야권 정치인 중에 상당수가 이 좌파가 주도한 희망버스에 5차례 그 희망버스 시위에 동참을 해서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켰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울산 지역에서 총선 유세를 할 때 현대중공업이 약 4조 9천억의 누적 적자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선을 이제 20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정치권이 이 포퓰리즘에 기대는 그리고 포퓰리즘을 도질하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이 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되는 20대 국회의 임기 초반에 국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이 과정에서 언론은 충실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충실한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초로 가장 중요한 협상은 용선이 협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채권단이 가질 수 있는 옵션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법정관리일 것이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